안녕하세요. 저는 해시드 파트너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좀 전달드릴 내용은 NFT, 올해 초부터 굉장히 핫했었죠. 그래서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요즘 매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인류 문명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인간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소울을 이용해서 이제 그 육체 노동을 대체했었고, 그 지식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많이 사용됐었죠. 이제 소가 아니라 로봇이 앞으로의 또 육체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어떤 이제 생산력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를 해야 될까요? 인간은 이제 계속 가치를 만들고 경제를 팽창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화성을 지목하고 이제 열심히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탐험 그리고 경쟁, 교역 이 세 가지가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 인도를 찾기 위해서 떠났다가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스페인한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탐험을 계속 거치면서 인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물건을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발견한 첫 번째 나라 혹은 이제 기업한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는 해시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런 앞으로의 신대륙,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그 뒷배경을 보면은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전에 제작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의 표지인데요. 그 영화가 저희가 살아갈 미래를 굉장히 잘 보여준 좀 청사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막상 보면은 이제 디지털 세계는 엄청 화려하고 진짜 현실 세계보다도 더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는 그런 세상인데 영화 내에서 이제 현실 세계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더럽고 그리고 좀 지금보다 훨씬 후퇴한 그런 미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현실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디지털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번창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이란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가상이라는 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상은 이제 이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온 건데요. 진짜가 아닌 non actually 그리고 뭐 temporarily 약간 일시적으로 있는 약간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과 가상에 존재하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걸 좀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하면은 세계 절반에 있는 인구 아니 전 세계 전 우주에 있는 절반에 있는 생물체가 갑자기 없어지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디지털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업체가 DB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DB의 데이터만 조금만 수정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버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게임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갑자기 세상이 멈춘다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내 개인 정보가 다 도둑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둑 맞은 채로 그리고 어디선가 팔리기도 하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녹는다든지 이 아이스크림 녹는다는 거는 되게 간단한 사실이지만 언제나 이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없습니다. 상온에 아이스크림을 놓으면은 항상 녹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상온 23도, 뭐 27도에서 녹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해는 오른쪽에서 뜨죠. 항상 오른쪽에서 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이 지구는 돌고 있구나. 그리고 하루가 시작됐구나라고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디서나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만 스마트폰이 작동하고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는다. 혹은 우리 집에서만 작동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기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쓸모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항상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상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은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이런 회사들 혹은 이제 가상 세계라고 했을 때 다른 인터넷 회사들,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신뢰하죠. 시가총액이 뭐 몇십 조에서 뭐 많게는 몇천 조까지도 가는데요. 저희가 이런 회사들을 어느 정도는 믿고 저희의 개인 정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되게 많은 부분들을 그 회사들한테 권한을 넘겨주면서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뉴턴의 물리학이라든지 자연 법칙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믿느냐 아니면은 물리 법칙 혹은 자연 법칙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후자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지털 세상에 뭔가 되게 중요한 항상성이 있는 그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보완해 줄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의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프로토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은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 법칙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온도에서 아이스크림 녹는다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그 자연 법칙들이 디지털 세상에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 그러면 이제 내가 현실에 있구나, 디지털 세상이라도 내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믿으면은 그 위에 개개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경제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런 사회와 경제가 번창을 했을 때 문명이 탄생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세계 경제에서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지만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청사진을 보여준 영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포트나이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도 최근 몇 년 들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지 세대들을 보면은 지금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예전에 저희가 뭐 한마디로 핵인싸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은 다 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저기서 활동을 단순히 하는 그냥 소비자로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로서 참여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그 말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게임에서의 어떤 그 이용자들은 단순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그 게임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냥 컨텐츠에 소비자가 가서 열심히 돈 내면서 사용하면은 그게 이제 거의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메타버스에서는 생산자도 존재하고 소비자도 존재하는 그런 양방향이 다 존재해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경제가 형성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픽 게임즈 CEO인 팀 스위니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보낼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FT가 그러면 왜 여기서 중요한가? 라고 보면요, NFT는 이제 대체 불가한 자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non-fungible 토큰의 준말입니다. 그럼 펀저블은 뭐냐? 펀저블은 저희가 소위 뭐 달러라든지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여러 개로 복사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기준이,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물을 살 때 이게 뭐 2,000원, 어떤 뭐 집을 살 때는 뭐 몇십억, 뭐 몇억, 몇십억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를 만들어낼 때는 이런 펀저블한 토큰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컬렉터블 카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되게 그 고유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때는 그런 것들은 non fungible 그 에셋일 텐데 그거를 블록체인 세계 혹은 그냥 디지털 세계로 가져올 때는 어떤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매개체를 NFT로서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이미 너무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NFT 사례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샌드박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메타버스 회사고요. 마인크래프트랑 굉장히 유사하게 복셀류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이제 그 이미지 그 입체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에셋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인데요. 이미 지금 더 샌드박스 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세상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아이템들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여기 와서 아이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사고 팔면서 경제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이제 샌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위에서 이제 거대한 세계가 펼쳐질 텐데 그 전에 땅을 분양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함으로써 이제 경제가 또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펼쳐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 게임 아이템 적용 사례들을 좀 보면요. 지금 엑스인피니티에서 엑스인피니티라는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엑스인피니티에서 지금 판매한 부동산 NFT가 거의 17억, 사실 지금은 훨씬 높을 건데 저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NFT로 된 이제 게임 캐릭터들도 거래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적 2,5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낸 NBA 탑샷 같은 이제 컬렉터블 카드들도 지금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밈화가 되어 있는 이제 그 니앙캣이라고 하는 이제 고양이를 좀 아이콘화한 저런 이제 밈이 있는데 저 밈도 뭐 6억 5천만 원에 판매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DJ였던 이제 블라우라고 하는 DJ가 앨범을 판매했는데 앨범을 이제 NFT 형태로 판매를 했어요. 단순히 앨범을 판매한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권리를 더해서 예를 들면은 나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백스테이지에서 나와 만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묶어서 팔았는데 바로 하루 만에 1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지금 음악 업계에서 130억 매출을 하루 만에 올렸다 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스코어라고 보통 다들 얘기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는 파급력이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여자친구인 이제 그 가수분이 계신데 그분도 NFT를 판매했는데 65억에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되게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의 장점을 보면요. 일단 컬렉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런 장부들이 블록체인에 되게 투명하게 기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팔고 샀던 그런 경험을 비교해 보면은 아티스트는 뒤에 있고 중간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터가 소비자겠죠. 중간에 갤러리가 거래를 중재해 주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50%까지 50% 이상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의 비대칭,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티스트가 내가 내 그 작품을 샀던 고객이 누군지 알고 내 단골 고객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중간에서 갤러리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실 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와 컬렉터 사이에서의 굉장히 단단한 유대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판매하지 않더라도 아티스트가 이 그 소비자 컬렉터를 위해서 뭐 새로운 아트를 만들어서 증정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좀 도와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기록만 존재, 그 트랜잭션 거래 기록만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디지털 아트다라고 하면은 그 디지털 아트의 파일까지도 거기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아트나 그런 것들은 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훼손이 되는 순간 뭐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게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낮아지고 접근성과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컨더리 마켓 그러니까 2차 판매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 얘기일 텐데요. 메타버스와 결합.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지금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메타버스에서 미술관에 걸리는 그런 미술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NFT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NFT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먼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이제 non-fungible 되게 유일한 그런 에셋들을 기록하는 데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림, 하우스, 차량, 뭐 한정판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 이더리움 위에서 ERC-7021 그리고 ERC-115 이렇게 두 가지 그 표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이 검증 가능한 이제 이게 충분히 수량이 많지 않다는 그런 증명 가능한 표준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시드의 NFT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보면 디센틀랜드, 엑시, 뭐 샌드박스, 테라버추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디센틀랜드는 지금 한 2, 3조 정도 되고 엑시는 여기는 2조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10조를 거의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 4조 정도 되고 테라버추아도 지금 거의 1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뭐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면은 1조를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니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니콘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인정받는데요.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1조 이상의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디센틀랜드는 엑시, 샌드박스의 디스코드, 트위터 유저들을 보면은 고작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사이라는 겁니다. 몇십만 명도 많은 몇십만 명이 아니라 되게 적은 몇십만 명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스타트업에서 10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다면 그 회사가 1조에 평가받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유저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밸류를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대중화되고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쓰이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굉장히 시장의 기회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NFT와 이제 NFT와 게임이 거의 같은 분류로 이제 취급이 됐었는데요. 게임의 역사를 좀 보면은 처음에는 모든 인터넷의 역사 혹은 이런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가 나왔을 때 가장 처음 뜨는 거는 결국엔 갬블류 그런 약간 그 다크한 그런 시장에서의 아이템들이 먼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떴을 때 사토시 다이스라고 하는 이제 주사위 게임이 먼저 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를 처음 그 세계에 알린 크립토키티즈라고 하는 NFT 프로젝트가 뜨면서 사람들이 NFT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줬었고요. 그 다음에도 이오스 나이츠라든지 이오스 다이스라 같은 그런 다양한 이제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회사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엑스 인피니티나 샌드박스 이런 회사에 투자한 것도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좀 하이 퀄리티의 게임들이 일단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이크래프트 히어로즈라는 회사가 나왔었는데 그 회사는 심지어는 TV에 광고를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게임 NFT를 판매하거나 이제 그 활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펀드레이징에도 많이 이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 게임을 그 발매하기 전에 그 전에 뭐 사전 예약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사전 예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쓸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을 미리 팔아서 유저들한테 관심을 먼저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판매한 자금을 가지고 또 게임 개발에 사용하는 약간 그런 파이낸싱 방법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해시드 랩스라는 거를 런칭하면서 다양한 게임 회사를 엑셀레이션을 했었고요. 저 가운데 위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그 김균태 파트너 그리고 그 엑스 인피니티의 대표, 더 샌드박스의 대표, 그리고 이번에 유니콘에 등극한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홍콩의 게임 회사의 대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미드업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저 회사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암호화폐 시장 성장과 함께 NFT 거래량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었고요. 아마 한 2월 달일 거예요. 여기도 2월 달로 지표가 나오는데 2월부터 1월과 2월 사이에 거의 한 30배 가까운 거래량 그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들의 그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면은 이미 팔린 작품이 고객과 고객 사이의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그런 2차 시장을 말하는데요. 아까 NFT의 장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훼손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데 블록체인 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신뢰를 보증하고 담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2차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마켓이 성장하는 만큼 세컨더리 마켓도 같이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요. NFT의 좀 카테고리들을 좀 보면요, 한 5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 두 번째는 컬렉터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NFT를 이용한 디파이. 디파이는 그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의 준말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비플이라고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5,000일 동안 매일 그린 디지털 아트를 한꺼번에 판매했는데 크리스티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그 경매장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뒤에서도 나올 테지만 이제 아트 쪽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사례였다고 보고요. NFT 아이템의 중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NC소프트나 넥슨에서 최근에 이제 아이템 확률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은 게이머들의 그 공분을 샀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이템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그걸 모르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구매했었고 결국에는 그 전설의 아이템을 얻지 못한 그런 사례였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개되고 투명한 그런 프로토콜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회사가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게임 회사들도 블록체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금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벤치마크해서 더 좋은 생태계, 좋은 메타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NFT 레이어는 이렇게 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그 레이어는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파이낸스 레이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 많은 에셋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많이 기다리면서 투자와 응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이쪽에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